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바뀌면 정말 월요일이 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께서 출마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출마합니다. 한덕수 빅텐트가 쳐집니다. 근데 이게 보통 큰 빅텐트가 아니에요. 진짜 삐꺼 햄버거 말고요. 빅텐트인데요. 텐트 주인은 누구냐?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진짜 멘붕이에요. 왜?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장이 진짜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정 변호사님 여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정 변호사님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기 들어오면서 중요한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잠깐 못했거든요. 죄송해요. 자, 이재명 측근 정진상, 이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떠서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상이라고요 있는데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건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왜 재판에서 내가 이거 증언을 해?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요, 정 전 실장, 검찰 증인 신청 신뢰 없고 언론 항상 비틀었어. 자기네들이 지금 언론 비틀어 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측근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 있는 거냐면요.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재판 같은 거 내가 여기서 왜 증언을 해서 이재명한테 지금 찍혀? 여러분, 언론은 항상 비틀어 쓴대요. 그거 우리가 할 소리 아니에요? 거기다가 검찰 증인 신청에 신뢰 없고 언론 항상 비틀었어.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총리가 5월 1일 전격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 먼저 보면서 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5월 1일 전격 사퇴인데요. 사실은요, 제가 처음부터 한덕수 총리가 나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올 거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여의 적반하장은요, 그냥 카드라가 아닌 진짜 이야기만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밑그림을 다 그려놨고 이미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심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 한 총리가 사퇴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또다시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 전환되는 데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를 잘 끌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네, 전화 바꾼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한덕수 빅텐트가 아니고요, 그레이트 빅텐트입니다. 그레이트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빅 했습니다. 그레이트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레이트 빅텐트. 네, 여러분, 사실요, 지금 댓글 보면요, 요즘 답답하고 뉴스 자체가 보기 싫다 그런데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 토크 해볼까요? 국민의힘 후보 보면 어떠세요? 그냥 솔직 토크예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후보 되는 거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라 망조됐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망조든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 그렇게 버림받은 나라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관을 뚫고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밑바닥을 다 보여줬다.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 4명 토론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안철수도 여전했고요. 홍준표도 여전했고요. 한동훈은 진짜 웃겼고요. 김문수는 생각보다 어버저버했어요. 그러니까 왜 어버저버라고 했냐면 우리가 바랬던 건 김문수 후보에게 진짜 이렇게 뭔가 센 걸 원했어요. 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김문수만의 좀 이렇게 뭔가 강한 꽃꽃문수 이런 걸 원했는데 생각보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4명의 후보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정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이 안타까움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재명보다 뭔가 부족하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도 모아서 놓으니까 또 이재명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정말 나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총선 참 대선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좀 이재명한테 맡기는 것은 불안한데, 저 불안한 이재명조차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못 주니까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방금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희망 고문하지 말래요. 저 희망 고문한 거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4명 토론 어떻게 했냐고 얘기한 건데, 자, 그럼 여러분은 이번 토론 4명 나왔던 토론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관전 포인트가 뭐였어요? 정 변호사님은 뭐였어요? 예? 아니, 저 말하기 싫어. 솔직히 해도 돼요. 뭐, 솔직히 제일 재밌었던 거 뭐였어요? 아, 저는요, 우리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내가 대선배고,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얘기 한 게, 약간 뭐, 구닥다리 느낌이 나는 얘기를 한 것도, 뭐, 좀 아쉬운데, 거기다 대고, 내가 먼저 태어나라고 했냐라는 이런 정말 화성에서 온 외계인 같은 이야기를 한 한동훈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요. 되게 진짜 재밌게 본 관전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요. 한동훈하고 홍준표를 붙여놓으니까 왜 이렇게 재밌어요? 누구를 응원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정 변호사님께 했던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다. 한동훈과 1대1 대화에서 절대로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나이도 어린 것이 그 말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선배인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내가 선배인데, 내가 검사 선배인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또는 나이도 어린 것이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순간 바로 한동훈한테 되치기 당할 거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홍이 만약에 그 말 쓰려고 하면 큰일 난다. 홍 캠프에다가 정말 전달해줘라. 제가 그랬어요. 한동훈이 제일 깐족깐족 할 만한 포인트가 바로 홍이 나이로 밀 때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한번 내가 전달해 볼게요. 그래서 끝냈어요. 근데 바로 그 포인트가 나왔죠. 뭐였죠? 한동훈이 내가 정치 선배라고 이러니까 바로 한동훈이 누가 먼저 태어나래요? 자, 정 변호사님은 그것만 보면 웃음이 터진대요. 근데 그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있으면 틀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동훈한테 내가 정치 선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누가 먼저 태어나래요? 네, 역시 예상대로 정말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배한테 대들고 참 못됐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늘 막장 토론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웃겼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한동훈이 그러니까 부분전에서는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문수 우리 장관과의 1대1 그 토론에서도 중간에 그 폭행치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냐 이 얘기 하다가 그죠? 저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막 이런 얘기들 했는데 다음날 물론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러한 과정이나 모습에서 보여주는 좀 한동훈의 모습은 우리 보수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홍준표를 응원하게 될 줄은 처음 알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홍준표를 응원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홍이 너무 안타깝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 한동훈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한동훈이 내가 먼저 태어나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태어나서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홍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니 정말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동훈이 왜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요? 아니 하루 종일 한동훈 문자가 와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내도 되나도 궁금한데 아무튼 저는 한동훈을 보면서 여러분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십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 캠프에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웠고요. 김문수 캠프에도 사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되게 좀 꼿꼿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워딩에서 조금만 우리가 원하는 워딩을 조금만 해줬으면
해줬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방송 보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건 맞죠? 예, 지금 현재 뭐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고 이번에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돌았는데 어느 순간에 기정사실화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는지까지 나왔습니다. 5월 1일 날 사퇴를 선언하고 5월 2일 날 출마를 선언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나왔고요. 대선 캠프의 기조, 경제, 통합, 안심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제, 통합, 안심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기에 회복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늘 넣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좀 아쉽네요. 네. 제가 장정수님 댓글에 이건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차단해야죠 하시는데 차단했죠.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들어가서 보고 있죠. 차단해도 왜 차단 문자 들어오잖아요. 왜냐고요? 몇 개 들어오나 카운팅 한 다음에 10이 걸라고요. 예, 저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정 변호사님 네. 문자 보내는 것도 횟수도 해당되죠? 문자 지금 보내는 이 자체가 사실은 지금 선거 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 선거의 비용에 선거 비용, 선거 외비용이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전체적인 지금 대선 선거 비용이 나중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비용도 그렇지만 횟수도 해당되지 않나요? 횟수 자체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있습니다.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그때. 예. 아니 후보가 되면 있는데 이제 후보 되기 전에 현재 지금 경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선도 자세한 규정 살펴보면 있을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얘 왜 이렇게 많이 보내나 하고 차단해놓고 들어가서 열어보고 차단해놓고 들어가서 열어보고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통합, 안심으로 캠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캠프가 만들어졌지만 이 캠프는 사실은 그 총리실 옆에 보좌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가 발전과 안정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할 것이다. 공존을 받아내요. 네. 더 이상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화합의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 PD님 용광로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갑자기요. 이재명이 용광로라는 단어를 자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들어오다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 이재명도 용광로라고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통합 용광로라는 표현. 아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화합의 용광로, 저기는 통합 용광로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다가 한덕수하고 이재명도 통합하려고 하나 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도 한덕수 텐트에 통합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상 안 하세요, 정 변호사님? 근데 사실은 저 용광로라는 개념이요. 저게 통합, 화합 이런 개념의 저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무엇이냐?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이 이 통합과 화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한덕수냐?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없는 그들을 빼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합과 화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의 용광로가 진짜 용광로다. 아니 근데 왜 똑같은 단어 쓰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시대 정신이라니까요. 저게. 더워 죽겠는데 무슨 용광로라는 표현이 주는 이미지와 느낌들이 이번 대선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결론은. 자, 한덕수가 저 용광로를 만들 수 있느냐? 이재명이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저거는 뭐 무조건 한덕수가 이기는 싸움인 거죠. 근데 이재명은 드럼통 선거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드럼통 선거. 드럼통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재명인지 확 알 거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너무 특이한 거예요. 한덕수도 용광로, 그리고 통합이라고 했는데, 이재명도 용광로, 통합이라고 해서, 이거 뭐지? 맞아요. 민주 용광로 선대위.
자꾸 용광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는 네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덕수 캠프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나? 아니, 근데 저는 용광로라는 개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저거 차용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싸움이에요. 누가 어느 쪽이 용광로 캠프로 국민들에게 각인되는가가 이번 대선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미지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캠프가 전략적으로 좀 잘못 선택했다. 본인들이 용광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덕수 총리 쪽이 용광로라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3번 뉴스 보시면요. 아토에서 조사했고 오늘 아침 뉴스 신문에 나온 겁니다. 한덕수 대행의 직무수행 긍정이 46%라고 나왔대요. 네. 근데 이 퍼센트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게 바로 그 탄핵 헌재 선고 있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6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46% 되게 의미 있는 숫자예요. 한덕수 대행 직무수행 긍정 46%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그때 그 퍼센트랑 거의 똑같아요. 의미가 어디 있냐면요. 자,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5번 보여주세요. 5번. 자, 보세요. 김문수 13.4, 홍준표 10.2. 다들 10 이러는데 갑자기 한덕수에 가서 다시 보여주세요. 3번. 46% 긍정 46%까지 나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 46%는 왜 나오느냐? 이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게 다 살아서 이리 온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어떠세요, 정경?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히 최근에 지금 여기 4번 뉴스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네, 이게 4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한 건데 이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재미난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42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 42. 저게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저 숫자가 뭐냐면요. 이전에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에 퍼센테이지가 40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나온 경우에 25. 저게 어느 숫자죠?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후보였던 홍준표가 얻었던 표가 25%예요. 그 다음 김문수가 13이고 이준석이 7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합한 20이 뭡니까? 당시 안철수가 얻었던 20%예요. 묘한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탄핵의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 보수파가 어렵고 이재명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이재명의 저 42%는 뭡니까? 예전부터 항상 좌파들이 뭉쳐갖고 보여준 표가 저 42%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외연이 잘 확장되고 우리 표를 모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덕수라는 존재가 왜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6번입니다. 한덕수의 파렴치한 간보기 대권도전 대한민국이 노역의 제물로 전략. 전 북한에서 뭐 대남 방송한 줄 알았어요. 정 변호사님, 저거 거의 북한에서. 한덕수의 파렴치한 간보기는 대권도전 대한민국이 노역의 제물로 전략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 분위기 아니에요? 거의 뭐 북조선 같네요. 이거 북조선 뉴스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단어가요? 네, 프레시안이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말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나와도 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웰컴. 나와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다 그리고 단일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신경질적이고 그쵸 아주 감정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들을 보면 저는요 민주당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전략가들은 선거에 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전략가들은요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무소속으로 일단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극적인 단일화를 이루어낸다면 이재명이 완전히 뭡니까? 꼬아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옛날 16대 대선에서 이해창이 항상 1등을 압도적으로 하다가 그 단일화를 통해서 한 방에 역전이 됐던 그 상황을
아마 이재명이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릭김님이 쓰고 계신데 맞아요.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운동을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면 뭐 100번 잘하면 뭐하고 후보 100번 좋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약에 한다면 손 놓고 당해야 되는데 전에 그랬잖아요. 뭐 사전투표 독려하고 그랬는데 전 그때 보면서 바보 아니야? 사전투표를 왜 독려해 했었는데 이제는 사전투표 독려하면 안 됩니다. 그때 사전투표 독려했던 게 한동훈 아니에요? 한동훈만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많이 했어요. 그랬나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뭐 그러면 유여해 너는 한덕수를 왜 지금 괜찮다고 보냐 왜 빅텐트가 한덕수라고 보냐 하면 진짜 빅텐트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7번입니다. 한덕수라는 사람은요, 임기 3년 개헌안에 공감한다. 즉, 본인은 길게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이 이제 좀 이렇게 순항을 하게 만드는데 하겠다. 뭐, 정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지만 제가 잠깐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임기를 3년만 하고 총선에 맞춰 개헌하는 구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행 측은 87 체제를 종식할 임기 단축 개헌에 한 대행에 공감하고 있고 수명이 다한 헌법 개헌을 안 한 건 대통령들이 욕심이 곱게 나라를 망쳤고 보수 세력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보다 여러분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87 체제 전반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중립적 메시지를 낼 것이다. 관리자로서 정쟁 갈등을 해소하는 데만 역할을 하고 물러나겠다. 자, 일단 제가 깔끔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한덕수가 보수 후보냐?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을 왜 뽑았느냐? 이재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랬던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을 안 뽑고 싶고가 떠나서 국민의힘의 4명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거 포기하고 싶어. 선거 싫어. 왜? 선거를 어차피 해도 이 선거를 하고 나도 탄핵시키는데 우리가 왜 해?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요. 방금 이 대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 보수도 이제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누가 보수야? 여러분 눈에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이 보수예요? 안철수가 보수예요? 국민의힘의 양향자가 보수예요? 김상욱이 보수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럼 권성동이 확실히 보수예요? 권영세가 보수예요?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쩌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반 이재명 체제가 확 돼가지고 야 그래도 이재명처럼 재판도 많고 이재명처럼 저렇게 이상한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 한번 재정비 싹 한번 밀기 위해서 그래 개헌도 해야 되는데 대통령들이 다 개헌을 안 해. 87 체제 한 번은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처럼 한 3년만 하고 바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진짜 뭐 청와대 용산 거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한덕수가 된다면 지금 하는 대로 이렇게 순항을 하면서 오히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대요. 자,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 몇 차례나 이렇게 개헌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여러 번, 한 10여 차례, 10번 가까이 지금 개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987년까지. 1987년도에 직선제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단 한 번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전의 개헌은 뭡니까? 권력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서 개헌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권력을 위한 개헌이었어요. 근데 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권력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야 이제 좀 개헌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사실은 거부해 온 거죠. 심지어는요 문재인 같은 경우도 계속 개헌하다가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개헌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도 말입니다. 개헌에 관한 많은 얘기와 개헌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딱 한 사람만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지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이재명만 개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또 피해가거든요. 근데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1987년도의 대한민국과요 2025년도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입었던 옷을 대학생이 돼서도 입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야 개헌을 할 수 있겠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뭡니까? 개헌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붙잡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무슨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이 개헌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떠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이 절대 한덕수 권한대행을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 그 다수의 국민들은 알거든요. 누가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이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한덕수 현재 권한대행이 당연히 이재명을 능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 비전 발표 약해요. 아니 진짜 약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대통령은 비전 발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국가를 안정하게만 해달라. 그렇죠. 비전 같은 거 하지 마요. 이제 비전 싫어요. 대통령 공약 제대로 된 거 없고 사실은 공약하느라고 돈 들어가는 거 저 싫어요. 공약하지 마. 저는 대통령 공약하지 마 이러고 싶어요. 무슨 대통령 임기 동안 뭘 대단한 나라 만들겠다고 맨날 공약을 해요. 뭐 도시를 만들겠다. 한동훈이요. 5개의 뭐 대도시를 만들겠다. 서울과 같은 도시를 5개 만들겠다.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8번 뉴스입니다. 지금 이낙연 첫 대선 출마 의사 표명. 여러분 이 뉴스 때문에 이낙연 지금 덕수형이 낙연이랑 손잡는다 좌파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낙연 별로 좌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너 얘가 좋아? 그러면 나 걔 싫어. 그러면은 그럼 얘보다 얘가 좋아? 걔 더 싫어. 그럼 둘 중에 누구 할래? 이런 얘기 하는데 푸틴하고 김정은 중에 누가 더 싫어? 이러면 여러분 누가 더 싫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한덕수하고 한동훈하고 안철수하고 한동훈하고 누가 더 싫어요? 여러분 진짜 누가 더 싫어요? 제가 진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한동훈하고 홍준표 누가 더 싫어? 제 입에서 나왔잖아요. 홍준표를 응원했다고. 여러분 제 입에서 홍준표 응원한다는 얘기가 입에서 절로 나온다니까요. 얼씨구 절씨구 유여해 입에서 홍준표 응원이 나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누군가를 놓고 비교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요. 얘가 싫어서 얘를 하게 되는 수도 생겨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음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둘 다 안 먹어. 쉬워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러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거대한 존재예요. 이재명은 거대한 존재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증언 거부. 이재명은요 뭐든지 하는 거대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정도 악질보다는 차라리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그래도 안정시키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재명이 좋아요? 한덕수가 좋아요? 되게 쉬운 대답이에요. 이재명이 좋아요? 한덕수가 좋아요? 그런데 한덕수라는 사람이 가진 지금 그게 있다니까요. 자 이낙연. 그럼 여러분 이재명이 좋아요? 이낙연이 좋아요? 나는 이낙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부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이 사람 이름 뭐였죠? 김두관이요. 김두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김두관, 김부겸, 이낙연 다 한덕수 캠프 한덕수랑 같이 단일화 할 수 있어요. 텐트에. 왜? 한덕수라는 사람이 마냥 대통령이 되면 다들 한자리 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붙어서 재명이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눈을 감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정치의 핵심이 적의 적은 나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냉정하게 보면은 이낙연, 김두관, 김부겸 그런 사람들이 저 민주당에 있는 그 학생운동 세력들,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 세력들과 비교해 보면 그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감정 이슈도 있어요.
저는 우리 한 총리께서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낙연, 김부겸, 김두관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 범보수 텐트 안으로, 그레이트 빅 텐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을 극우, 극좌, 또 종북 세력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망조로 끌고 가는 그 세력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모으는 작업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튼 제대로 된 헌법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사님, 한뚜껑 땀시 위장병 생겼다고요? 왜요? 왜 한뚜껑 때문에 생겨요? 한뚜껑 그러면은 홍준표는 지금 또르륵 넘어갔겠네요? 자, 그리고 요한카님, 난 유 교수님이 좋아요. 나도.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10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윤어준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정 변호사님, 윤어준이 보수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호남, 영남 이거 사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이렇게 나누는 거 한 거 정치인들이 나눠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수, 좌파 하는데 그것도요. 진짜 국민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국민들은요. 사실은 나 중도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도예요 하는데 설명해주면 나 보수네요? 나 설명 듣고 보니까 나 보수네요. 나 좌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요. 좌파도 별로 없어요. 정 변호사님이 맨날 그래요. 지인애들이 좌파는 무슨 좌파? 종북 몇 명밖에 없어요. 정 변호사님 그쵸?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좌우의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렇게 평등의식이나 공동체의식 이런 것이 아주 강해요.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는 되게 이렇게 파퓰러해요. 보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극소수의 종북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자기네들이 많이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이룬 사람인 것처럼 오버하면서 이상한 어떤 분위기를 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제일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게 호남이 변하고 깨어난다는 것.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 에너지와 그 힘을 제대로 모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4명의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요, 아까 이상호님인가? 우상호님 슈퍼챗 아까도 감사하고 이번도 감사한데 지금 우상호님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개헌 그러는데 개헌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라도 하고 개헌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개헌안이 벌써 다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헌안 중에서 이 부분 놓고 이 부분 빼고 몇 부분만 건드리면 될 만큼 개헌안이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개헌안 중에 보완돼야 될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사람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막상 부딪혀 보니까 뭡니까? 의회 독재의 두려움과 무서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현대적이고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체제하에서요. 거기서 나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느끼면서 바로 입법 독재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라는 내용까지 추가된 그러한 어떤 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윤어준이 누구야 이러는데요. 이번에 이재명이 되게 희한한 제가 도배했나요? 무슨 말이죠? 제가 도배했다고 하는 얘기 한 적 없는데 우상호님 감사하다고 했어요. 위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고 개헌. 아니에요. 우상호님 도배한 거 아니에요. 슈퍼챗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호름님 여기는 왜 한덕수 띄우냐? 띄우긴요? 어머 방송 안 듣고 중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한카님 수원대학교 법학과 입학해서 학교 오세요. 제 수업 들으러 오세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윤어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조갑제.
그리고 정규재 이런 분들도 이재명이 막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수 우파이, 보수의 대부 이러는데 사실은요 보수의 대부라고 이름 붙이지 마세요. 저는 볼 때 윤어준이 도배란다. 윤어준이 보수라고 하는 말도 저는 반대. 그리고 조갑재가 보수라고 하는 말도 반대. 정규재가 보수라고 하는 말도 전 반대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우리 쪽에 유여해를 영입해봐요. 그럼 인정. 못하죠. 왜? 유여해는 자기네와 결이 다르니까. 정준길 못 데려가죠. 왜? 자기네랑 결이 다르니까. 데려가는 사람을 잘 보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자기네들도 비슷하고 만만한 사람 그래도 비슷하니까 데려가는 거죠. 그쵸 정 변호사님? 아, 맞습니다. 뭐 저는 좀 방금 말씀하신 그 뭐 두 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쉬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씨 그렇죠? 네. 그러면서 15번 보면요. 재밌어요. 최종 후보 이재명. 자, 이재명 득표가 89.77이었어요. 이건요. 거의 뭔지 아세요? 박수로 거수 거의 그 분위기예요, 정 변호사님. 아니 이런 전당대회를 왜 하나요? 저는요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아주 정말 참 잘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아니 세상에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다? 저건 뭐 거의 독재 아니에요, 독재? 겨안의 견제와 균형과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독재당이지 저게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더 웃겨요. 지금요 자기네들끼리 중도 확장이 되고 있다 하면서 방금 그 기사 다시 주세요. 이번에는 실용주의예요. 신문명 시대 앞 이념은 사소해.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저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 외계어 같아요. 신문명시대 저에게는요 대한민국 1920년대 3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실용주의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분석 잘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사람은 도구로 보인다 그 얘기. 정 변호사님 저 실용주의 말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이재명과 좌파가 말하는 실용주의는 뭐 대표적인 양도구역 그 자체인 거죠. 그쵸? 양도구역. 본인들은 말입니다. 실제로 양머리를 내놓지만 한 번도 양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개였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좌파의 실용주의는 아니 정 변호사님 해석 좀 해줘요. 저는 서울대를 안 나와서 저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저건 서울대 나온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 말이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신문명 시대 앞 이념은 사소해. 실용주의. 제가 그래도 공부는 좀 했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이념이 사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신들의 단점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자신들이 만약에 종북주의자들이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아주 구태의연한 좌파들이거든요. 쟤네들이 진짜 뭡니까 수구 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어떤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념에 경도되고 공부도 하지 않는 저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뭡니까 자꾸 줄이고 감춰야 되니까 이념은 사소해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와중에 16번 뉴스 보세요. 이 사람은요. 남들이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줄 알겠어요. 저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저 집 딸내미도 그렇고 이 집 아빠도 그렇고 이 집 엄마도 그렇고 이 집은요. 창피한 게 뭔지 몰라요. 윤석열이 괴물이 된 건 책 안 읽었기 때문. 여러분 제가 옥중 편지에서 수구 기득권은 아니 정 변호사님 네. 수구 기득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좌파 기득권들인 거죠. 근데 윤석열이 괴물이 된 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이래요. 이거 모욕죄 아니에요? 아,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 거기서 어떤 책을 원용했는지 아세요? 뭐요? 지책을 원용했어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 자기가 10권을 말이면 10권의 책을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한 책 중에 지책이 있어. 이건 뭐냐면요. 내 책 사주세요 그거예요. 미안하다. 나도 네 책 안 읽었다. 아이, 우리 조국 자, 교수 참 17번인데요. 이 사람 잊었던 인물입니다. 문영배. 윤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 정 변호사님. 이 사람
부산대 법대 갔대요. 아, 그래요? 로스쿨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진짜 그 판단에 문제가 있어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국민들의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의 그런 어떤 입법 독재가 국민들의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나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최근에 탄핵 31인가 30개랑 윤 대통령 계엄 중에 뭐가 더 나쁘냐라고 물어보니까 한동훈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엄이 더 나쁘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생각하는 바가. 자, 그러면서 문영배가 어쨌거나 부산대 교수로 갔다고 하는데요. 계엄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인데 저는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 그게 자기네들의 판단이래요. 그죠? 응? 그래서 실제로 탄핵 소추와 비상계엄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뭐랑 계엄과 국회 독재 그거를 비교했었어야죠.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저 문영배 다음 총선 나올 것 같아요. 아, 저희 민주당에서 모셔가겠죠. 당연히. 여러분 저는 문영배 총선 나올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아, 부산. 부산에서. 네. 자, 근데요, 여러분. 18번이에요. 한동훈. 자신 없는 분들이 단일화 조건 걸어서 패배주의. 근데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이 단일화 조건 걸어서 패배주의. 아니, 본인은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럴까? 교만과 그런 게 거의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한동훈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단일화 하겠다는 나머지 한동훈뿐만 아니라 4사람 중에 단일화 무슨 조건 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저런 얘기하죠? 자신 없는 분들이 단일화 조건 건다. 자기 이외에 3사람 중에 단일화 조건 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누군지 밝히세요. 저는요, 저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한동훈 빼고 나머지 3사람은 뭔가 단일화에 조건을 걸었나 보다. 조건을 걸고 사실상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어떤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한동훈이 보내는 그 문자 내용을 보면요. 한동훈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계속 걔가 1등을 했는데 제가 보는 뉴스에는 1등이 아니에요? 아니 한동훈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도대체 어디 거냐고요. 제가 보는 거는 한동훈이 1등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도 봤었는데 잠깐만 어디 가냐. 저기 5번 한 번만 보여주세요. 5번. 이재명이 48.5 김문수 13.4, 홍준표 10.2, 한동훈은 없는데 여기. 한동훈이 3등 아닐까요? 한동훈은 보이지도 않는데 한동훈이 왜 자꾸 한 8% 정도. 저 이번에 1등 했습니다. 그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1등한 것만 선전하는 거죠. 저 근데 본인이 1등한 거 제가 본 뉴스에는 왜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같이 토론할 때 아닌가 사자 토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 출당시키는 문제 네. 그 부분에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출당시키는 문제 한덕수하고요. 아니 한덕수가 아니고 안철수하고 한동훈 둘이서는 계속 출당시킬 겁니다. 출당시킬 겁니다. 그러고 있고요. 또 탄핵에 대해서 사죄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한동훈하고 안철수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한동훈은 저는 바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요. 저도 사죄했습니다. 저 이번에 이렇게 4명이 약간 더맨더머식 토론을 처음 봤는데요. 한동훈이 저는 아버지라도 계엄을 막았을 거래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우리 쪽의 후보들 중에 김문수 후보 같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랬었어요. 내가 아들이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곤란하게 하고 있을 때 난 그전부터 아버지를 서포트했을 건데 너는 아버지를 서포트하지 않은 집 나간 아들이잖아 라고 할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예, 그리고 뭐 본인 말대로 그래 계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막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동훈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 말대로 100번을 양보해서 네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좀 심했다고 치자. 잘못했다고 치자. 그래.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런 걸 탄핵 소추했었어야 돼? 꼭 했었어야 돼? 왜 탄핵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하고 이유를 얘기를 하잖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너는 주변에 있는 네 꾸봉들한테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밀어붙여 써야만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정 변호사님, 이게 아들이면, 저는 그래요. 저는요, 제가 딸이고 제가 자식이면요,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저는 막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탄핵하고 있을 때 진짜 탄핵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아버지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문자 넣는데 씹어요? 말도 안 되는, 넌 아들 아니야, 넌 자식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면은 그렇게 하면은 넌 진짜 나쁜 자식인 거고. 그쵸,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21번인데요. SNL에서 한동훈이 약간 그 거울 치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영상 보다가도 한참 웃었는데, 내가 진짜 이랬냐, 약 오르겠다. 내가 진짜 이러냐 그러는데, 저거 진짜 이제 알았으면 바보예요. 나이 50이 넘어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하면 약 오르겠네요. 그걸 이제 아니? 근데 22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러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거 못하죠. 정 변호사님, 네. 홍준표가 뜬금없이 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노무현 또 타령해요? 보니까 홍준표가 좀 외로운가 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 같다.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 같다. 23번 그죠? 뉴스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23번. 여기에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지금 읽어주실 겁니다. 밑에 좀 읽어주세요. 노무현처럼 내 길 간다. 대통령이 못 돼도 실패 아니야. 근데 갑자기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 노무현처럼 내 길 간다. 대통령 못 돼도 실패 아니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 같다.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것 같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근데 오늘은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를 안 썼어요. 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들만 보고 간다. 그는 경남지사를 할 때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 정치적 반대편에서 노무현 저격수 노릇을 한 것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소론 속에서도 나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을 간다. 가사, 이거는 법조인데 쓰는 말이에요. 가령 노 대통령처럼 나는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내 인생에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가 칭찬하고 좋아할까요? 그리고 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이건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꼭 되고 싶어요. 홍준표 후보가 보내고 있는 문자 내용 보면요. 한 번만 기회 줍쇼. 한 번만 기회 줍쇼. 여러분 홍준표 후보 문자 온 거 보셨나요? 내용 보니까요. 한 번만 기회 줍쇼. 한 번만 기회 줍쇼. 그런데 차라리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대통령이 못 되면 인생이 실패한 거니까 나에게 표를 주세요. 당당하게 하지.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본인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좀 불안한가 봐요. 24번입니다. 네. 야도 희한해요. 정 변호사님이 저보고 옛날에 준석이 못 쓴 글씨체 좀 찾으라는데 제가 찾기 싫다 그랬어요. 손편지 10만 장 보낸대요. 이준석입니다. 아니 그 밑에 손편지 글씨 좀 보여주세요. 그 밑에 기사. 얘 보고 좀 봐. 아이고 글씨가 많이 늘었죠. 근데 진짜 글씨는 못 쓰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6번입니다.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분명히 앙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둘이서 끌어안고 난린데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빅텐트. 빅텐트예요. 이준석
5%, 안철수 3%였나? 안철수도 5%였나? 네, 둘이서 빅텐트예요. 여러분 이거 빅텐트 맞습니까?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저 스몰 텐트인데 정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예, 두 사람이 예전에 그 여의도에 있는 한 복국집에서 그러니까 저기 이준석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기자들이랑 그 옆방에 안철수가 아마 있었나 봐요. 네. 근데 방음이 안 좋다 보니까 안철수가 이준석에 대한 이런저런 험담들을 계속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준석이가 들었나 봐요. 근데 듣다가 못 참고는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방에 안철수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졌는데 지금 이제 스몰 텐트라도 둘이 하려고 되게 친한 척 하면서 막 포옹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 이거 참. 그런데요. 아니 근데 안철수는 그러면 저기 탈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준석 정부에 꼭 필요한 자산이 안철수입니다. 이런 거. 이준석 정부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는 완전히 이준석 밑에 깔렸어요. 지금 이준석이요. 안철수를 밑에다 깔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쩌나 준서가 철수는 별로 가진 게 없단다. 자, 근데 선달님 이거는 제가 바로 접어야겠습니다. 홍준표 험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홍준표 험담한 게 뭐가 있어요? 아 진짜로요. 제가 아까 홍준표 편들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홍준표 편들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홍준표 험담했습니까? 제가 진짜 작정을 하면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지금 참고 있거든요. 안철수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이야기하는 거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참고 있어요. 왜? 제가 한동훈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우 홍준표를 내가 응원한다. 홍준표가 차라리 이렇게 했는데 언제 제가 홍준표 험담을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홍준표 험담 안 했죠? 이분 왜 이러시나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홍준표 얘기 제가 다시 해드릴까요? 홍준표한테 누구야 얘기? 얘 어디야? 어디 갔어? 한동훈이 아까 했던 말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내가 정치 선배라고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래요? 이거 보고 홍준표가 불쌍했다고 얘기했죠. 불쌍하다고.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데 안 들었지? 방송 안 듣고 하는 저 얘기죠. 선달님 방송 안 듣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배야 이러니까 한동훈이 누가 먼저 태어나래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선배에게 대들고 참 못됐다 이러니까 한동훈이 내일 막장 토론 하시는 분. 어머 홍준표 너무 불쌍해요. 한동훈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를 편들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맞죠?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27번 뉴스 이거 심각한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SK폰 요번에 좀 뭐 이렇게 해킹되고 이랬다고 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핸드폰이 갑자기 해지가 되더니 알뜰폰이 개통됐대요. 그러고 나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답니다. 한 번에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서 빠져나갔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유심도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 지금 뭐 유심을 이제 무료로 한다 그러는데 이건 뭐 언제 지금 바꿔줄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이런 비슷한 류의 범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SKT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지금 28번 뉴스 여러분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요. 여러분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몇 억짜리 집을 사면은 그 중개 보수료가 생각보다 되게 비싼데 세상에요. 임장비라고 집을 가서 구경하면 구경한 값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집을 내놓은 사람은 집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볼 경우에 돈을 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를 얘기를 하면 공급자가 우위인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하면은, 저 같으면은 가서 사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거 임장비 내는 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고, 중개보수도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문제는 이런 거죠. 옛날에 1억일 때 1%면은, 그쵸? 그러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10억이 되면 네.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과 비교할 때 10배를 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중개 수수료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걸 건드리지 않다 보니까 너무 지금 수수료가 높아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정리해 놓으니까 정 변호사님이 이 뉴스 왜 하나요? 그랬는데 29번입니다. 여러분은 MBC 뉴스 좋아하세요? JTBC 좋아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어디 기사인지 보세요. 오마이뉴스가 MBC 뉴스는 시원해서 좋다. 고개도 숙여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진영화된 어떤 이 대한민국 반드시 저는 극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영화되어졌는가라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면 결국은 뭡니까? 구태적인 정치를 하는 그 정치 세력들, 그 안에 기생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나오신 김에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뭡니까? 확 바꿔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개헌 필요하고 차제에 정말 정치개혁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정보 드리려고 30번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KTX나 SRT 위약금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위약금이요 원래 되게 낮았어요. 근데 갑자기 위약금이 좀 높아졌거든요. 5,980원도 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1,960원으로 올린대요. 위약금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너무너무 노쇼가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몇 개를 몇십 개를 몇백 개를 중국인들이 산다는 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단체에서 많이 구입한다는 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약금 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약금이 11,960원. 너무 높지 않아요, 정 변호사님? 예, 뭐, 좀, 금액에 비해서 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위약금을 2배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울산 통도사까지, KTX를 타고 자주 가는데요. 표가 없어요, 표가. 도대체 누가 그렇게 타고 다니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뭡니까? 시간이 다 임박해서 갑자기 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표도 예약하지 않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위약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며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위약금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입도선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긴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하는 몇몇 분들을 빼고는 그렇게 입도선매하는 사람들한테 또 적절하게 또 위약금으로 또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일괄적으로 똑같이 저 정도 위약금은 저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몇 장을 많이 사서 많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인 1표, 1인 2표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십 개 시간대마다 다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도 무조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31번입니다. 여러분 캡슐 세제라고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 둘, 세 개 섬유 유연제까지 다 들어있는 캡슐 세제가 요즘 되게 유행인데요. 이 세제가요. 이렇게 터트리면은 화상을 입는데요. 보여주세요. 사진. 꼬마애들이 그걸 만지다가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따라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요즘 세계적으로 캡슐 세제 많이 쓰고 있는데 저 세제가 세 개의 세제가 이렇게 동시에 터지게 되면요. 손에도 화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들고 움직일 때 진짜 끝에 걸 잡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된대요. 끝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아야 된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휘저어서 이렇게 하다가 탁 터지면은 손에 화상을 입는데요. 여러분 이거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뉴스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캡슐 세제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전녹삼 한 잔을 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구전녹삼 광고하고 오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을 위해 구전녹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싸고 귀하다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다렸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황금 배합해서 만든 이 제품을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투TV를 통해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우, 토미리스님 지금 들어오셨네요. 방송 보세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이제 5월 1일 사퇴를 하고
빅텐트가 스타트가 됐고요. 네. 이재명 측에서는 멘붕이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선에 누가 이기는지는요, 끊임없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누가 끄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단일화, 통합의 어떤 이슈 속에서 끊임없이 한덕수 총리나 또는 그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 관심들을 끌어낸다면, 그리고 이낙연, 김부겸, 기타 등등 해서 사실은 반 이재명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과정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은 저는 이번 대선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저는요, 사실 종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차지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힘이 좀 약할 때는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공격 대상을 향해서 싸워야 할 때 나머지와 다 같이 전선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싫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싫고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응원해야죠. 제가 이재명을 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요, 잠시 나의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뿐만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과 자유우파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나 반국가야, 저리 가. 나 자유우파야, 이리 와. 일단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옆에서요, 이재명 잠깐 속보 뜨는데 읽어드릴게요. 민생을 개선하는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웃기시네. 여러분 웃기시네. 한동훈 너무 깐죽거린다고 얄미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이 깐죽거린다라고 홍준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는 깐죽거리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고쳐 못 씁니다. 자, 우클릭 이재명, 중도 보수 포습 의지 재차 부각이라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재명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다고 진짜 그런 줄 알았니? 라고 할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경현님, 그리고 또 우리 PD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승주 PD님도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조교 PD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덕수 빅텐트 스타트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규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